이번 2편에서는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레이엄이 강조한 투자 심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 투자 격언 중 가장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공포와 탐욕, 이 두 단어는 투자 심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시장에 탐욕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반대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말은 시장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공포와 탐욕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코인, 그리고 기업 운영 등 자본주의 사회제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일에 있어 심리적인 표현을 대표하는 말일 겁니다. 투자 심리는 공포와 탐욕을 조절하는 것, 혹은 공포와 탐욕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자신의 책이 매매를 일상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에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고팔기를 반복해서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트레이더들만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개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단타 매매를 반복합니다. 이들에겐 데이 트레이더나 스캘퍼 등등 그럴싸한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럴싸한 호칭에 비해 대부분의 성적은 그럴싸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거두고선 결국 주식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그레이엄은 이 책 2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 중에 현명한 투자가 있듯이 투기 중에도 현명한 투기가 있다. 그러나 멍청한 투기 방법도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멍청한 방법은 첫 번째, 투자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투기. 두 번째,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데도 소일거리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벌이는 투기. 세 번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을 동원하는 투기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내가 투자자에게 해줄 말은 오로지 발을 들여놓기 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뿐이다. 일반 대중은 투자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도 아니고 증권회사처럼 돈과 정보가 풍부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남의 말만 듣고 탐욕에 사로잡혀 큰 돈을 들여 주식을 매입합니다. 여기서 남이란 가족, 지인, 그리고 언론과 방송, 인터넷 포털을 말합니다. 그렇게 남에게서 얻은 값싼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큰 손실을 입고 나서 공포에 사로잡힌 채 가장 낮은 가격에 투매를 합니다. 사실은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힌 때가 가장 적절한 매입 시기인데 말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싸졌을 때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그레이엄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투자자들은 거의 모두 남의 조언에 어느 정도 의지한다. 투자자들 대다수는 아마추어여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종목 선정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자 조언이라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매우 특이한 개념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투자하므로 투자 조언을 구하는 행위는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다. 순진한 생각이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투자 조언을 받는 오랜 간섭은 위험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남들은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풍부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된다. 친척이나 친구의 조언에 의지하는 건 맹인이 맹인에게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엉터리 조언이기 때문에 공짜로 퍼주는 것이다. 탐욕과 공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언론과 방송, 포털입니다. 투자 조언을 하는 가족, 친척, 지인들 역시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언론과 방송, 포털에만 휘둘리지 않아도 투자 성공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언론은 크게 세 가지 패턴을 갖고 대중을 현혹시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이용해 일반 대중을 투기판에 끌어들이고 가장 비싼 가격대에서 총알바지가 되게 합니다. 세 가지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급함을 유발시킨다. 두 번째,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한다. 세 번째, 애국심과 민족성을 들먹인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순서를 바꾸어서 등장합니다. 그런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원고를 쓰고 있는 2022년 6월 말, 현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공포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6월 들어서만 주식시장이 30% 넘게 폭락했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렸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포심으로 인해 패닉에 빠진 때조차 투자자들은 공포와 탐욕이라는 양가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미 투자한 돈은 반에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남은 3분의 1마저 잃게 될 것만 같습니다. 3분의 1이라도 건지고 싶은 마음에 지금이라도 던져야 할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이게 바로 공포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다른 한편에선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수중엔 남아있는 돈이 얼마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이쯤에서 물타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 단가를 낮춰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회하고 싶은 생각에서입니다.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하락장에서조차 이렇게 공포와 탐욕이 공존합니다. 그럼 반대로 상승장에선 어떨까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2월부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팬데믹 선언 후 일주일 후인 3월 17일 코스피가 1500선까지 폭락합니다. 폭락 직전 지수가 2400 정도였으니까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37% 넘게 폭락한 것입니다. 그 후 V자 반등을 하면서 2021년 7월 6일에 역대 최고점인 3300을 돌파했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 주가 급등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고 존 리를 비롯한 온갖 전문가들이 주식 매수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보다 더 극적입니다. 코인은 2021년 5월에 첫 번째 최고점을 찍습니다. 이때 1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8천만원에 육박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을 하락하더니 다시 상승을 했고 드디어 11월에 정확하게 8천만원을 찍는 2차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이 무렵 언론엔 비트코인이 2억원을 넘어 3억원까지 오른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아직까지 투기판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연일 코인과 주식 매수를 떠들어대자 너도 나도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 스마트폰으로 코인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동학개미 운동인이 벼락거지니 하는 뜬금없는 신조어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코인과 주식을 하지 않으면 금세 상대적 거지가 될 것처럼 부추깁니다. 부동산에서는 한때 영끌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젊은 사람들을 빚더미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들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바보처럼 나만 돈을 못 버는 게 아닌가 하면서 뒤늦게 투기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년 넘게 존버하면서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말이 존버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팔지 않으면 아직 손실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는 자의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조급함을 유발하는 언론의 수법입니다. 각각 최고점을 경신한 주식과 코인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3,300을 찍은 코스피는 1년 만에 2,300까지 떨어졌고 8천만원을 찍은 비트코인은 6개월 만에 2,500만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은 약 33%, 코인은 약 69% 폭락한 상태입니다. 원래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는 게 가장 안 좋은 하락입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더 오래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나 2008년 금융위기,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99년 9.11 사태처럼 단기간 급락은 V자 반등을 그리면서 바로 급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최소 2년 정도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하락할 것입니다. 주식 격언 중에 절에 있는 스님이 주식 얘기를 할 때 살림만 하던 가정주부와 주식 얘기를 할 때가 바로 꼭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전 상황이 이 말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과 방송이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코인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됐었습니다. 너무 고점이라 위험하다는 소수의 의견은 온갖 악플과 비난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인지 프랑스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암튼 유럽 어느 나라의 속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다리가 부러진 채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던 송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송아지를 어깨에 메고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덧 덩치 큰 암소가 되었고 새끼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매번 출산할 때마다 황금소를 낳는 것입니다. 평소 그 농부와 친하게 지내던 옆집 부부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 되었고 신에게 매일 밤 지극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부부의 기도에 감복한 신이 어느 날 부부에게 나타나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옆집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벼락거지라는 용어를 만들고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성공담을 대서특필하면서 언론이 노리는 건 바로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인간의 시기심이 얼마나 강하면 나도 황금송아지를 낳는 암소를 주세요가 아니라 옆집 암소를 죽여달라고 했을까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언론이 써먹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동학개미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민족성과 애국심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1999년 닷컴 버블 직전 현대증권에서 일명 바이코리아 펀드를 출시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밝으니 한국 기업의 주식을 사 모으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었던 이익치 현대증권 사장이 주축이 돼서 벌인 캠페인이었는데 대대적인 광고와 정부의 도움으로 엄청난 수요가 몰렸습니다. 1년도 채 안 돼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바이코리아 운동도 사라졌습니다. 더 웃긴 건 이익치라는 인간을 필두로 한 현대증권은 일반 대중에겐 열심히 주식을 사라고 부추기는 한편 자신들은 열심히 팔아 제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존리처럼 말입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정치가와 기득권 세력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일반 대중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언론과 방송, 포털은 기득권 세력들의 좋은 수단이자 나팔수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아주 좋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벼락거지, 동학개미운동 이런 자극적인 용어로 사람들의 말초신경과 시기심, 경쟁심을 건드리니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아니고 투기판에 웬 애국심이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똥에도 장미를 꽂는 격입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동학개미 운동이니 바이코리아 펀드니 하는 게 얼마나 무슨 덩어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애국심과 민족성은 개인의 희생을 전제합니다. 반면 투자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전제합니다. 한마디로 희생과 이익을 등치시킨 형용모순인데 일반 대중은 그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탐욕에 눈먼 사람들은 똥냄새보단 장미만 본다는 걸 언론과 기득권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 일반 대중은 그렇게 매번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장점은 단점과 함께 탄생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함이라는 장점과 함께 그 전에 없던 불편함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듣보잡 인터넷 언론들의 등장입니다. 언론과 포털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패턴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먼저 이름도 희한한 듣보잡 인터넷 언론사가 벼락거지 혹은 동학개미 운동 또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떼돈 벌었다는 사람의 기사를 씁니다. 그럼 한 메이저 언론사가 카더라식으로 그 기사를 받아쓰고 그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를 다른 여러 메이저 언론사가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정론이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 소송이라도 걸리면 메이저 언론사들은 그 듣보잡 언론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어느 날 소리소문 없이 그 듣보잡 인터넷 언론사는 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결국 가짜뉴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기사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본 일반 대중들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공포와 탐욕에 쉽게 휘둘리는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벤저민 그레이엄은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건 바로 가치투자입니다. 가치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면서 우수한 실적을 내는 방법은 정액매수 적립식 투자법과 그것보단 못하지만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저는 정액매수 적립식 투자법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레이엄은 이 투자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액매수 적립식 투자처럼 주가에 상관없이 성공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공식 투자 기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퀀트 투자는 정액매수 적립식 투자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퀀트 투자 방식으로 선별한 종목에 적립식 투자를 하면 공포와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과 가장 높은 수익률,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투자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을 알아야만 욕심 부리지 않게 되고 욕심을 안 부리면 공포에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투자법이 바로 벤자민 그레엄이 말한 투자법입니다. 다음 편에선 퀀트 투자와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